네, 이것머니 18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수 기자고요. 이번 주는 권일이 한승구 기자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추가 인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뭐 좀 안녕하세요. 별로라는 듯한. 약간 실망.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뭐, 실망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나와는 있습니다. 아, 네,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태풍 오기 전에 권일이 기자는 힙지로에 갔다 왔었죠. 네. 되게 좋아합니다. 얘기만 나와도 벌써. 아니, 무슨 뭐 말만 꺼냈는데 빵 터집니까, 왜? 아니 왜냐면 제가 여기서 힙지로도 모르는 트렌드 알못으로 이것머니가 한번 나갔었는데, 그리고 되게 회사에는 굉장히 뭐 새로운 거 아는 사람처럼 이제 아이템 발제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진짜 딴 세상이더라고요, 완전. 한때는 으슥하기만 했던 서울의 낡은 을지로 뒷골목이 요새 밤마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가득 들어차고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는 한낮의 을지로 공구상가 뒷골목. 거리 곳곳에 오래된 호프집들의 간이 테이블이 나와 깔리면 마치 축제에 참여하듯 몰려든 인파로 금세 남김없이 들어찹니다. 지금 이렇게 이 골목을 가득 채운 좌석이 실내외 모두 합쳐 8,000석 정도. 매일 밤 적어도 1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을지로 공구상가 노가리 골목을 찾습니다. 3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분들을 많이 부르고요. 하도 을지로가 힙지로라고 해가지고 친구들끼리도 부담 없이 오기 좋고 뭐 가족이랑도 그냥 편하게 오기 좋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 분위기가 최근에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있는 곳에 가본 적이 제가 없어서 약간 업됐던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2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느낌이었고, 그날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온 우리 보도국의 전영우 기자도 만났어요. 갑자기 내가 뒤에서 쳐서 보니까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인터뷰하지 그랬어요. 네, 전영우 씨는 뭐해 했더니 자기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왔다고. 그런데 그렇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가족 단위라든가, 가족 단위. 네, 그리고 직장인들, 뭐 주변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뉴스를 다 보고도 저는 딱 풀리지 않는 의문이 왜 가는 겁니까? 가보니까 왜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을지로가 힙지로가 된 게, 그러니까 제가 주로 보여드렸던 뉴스에서 제가 주로 보였던 쪽은 기존의 노포들이 입소문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맛있고 원래 좀 싸고 과거에는 50대들이 주로 올 때도 장사가 잘 되던 몇 개의 노포들이 인기가 있었던 쪽을 그림이 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랑 상승작용을 일으킨 게 한 4, 5년 전부터 조금 청년 사업가들, 그러니까 좀 컨셉을 잡을 줄 아는 청년 사업가들이 여기 을지로는 지금은 침체되어 있는 곳이지만 사실 저희가 여기서도 체험형 매장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최근에는 아무튼 재미가 있고 가고 싶으면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컨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일단 을지로니까 주변에 완전 신시가지, 좀 유명한 건물들인 신시가지가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체 상권인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조금만 더 걸으면 올 수 있는 곳이고, 과거에는 근대 서울에서는 상당히 영광이 있었던 거리면서 그런 과거 풍경과 현재 풍경이 섞여 있으니까 한참 뭐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뭐 미국 인더스트리얼 스타일 이런 거 유행하던 시절에 한국 레트로 좀 결합해보자라고 해서 한 5년 전부터 들어왔던 몇 개가 명소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표적으로 어떤 가게들이에요? 그런 데들은? 이름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되죠, 커피 그러면. 한약방, 해민당 이런 데는 커피 한약방은 뭐예요? 커피 한약방이 커피 전문점인데 이름 이름 한약방 자체를 해보신 그렇게 거예요? 지었어요. 네. 거기가 거의 5년 전에 거기서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거기 시그니처 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왜 전에 보셨어요? 메탈리카 사람들이 내한에서 을지로 시장 골목에서 봤어요 사진.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꿈틀꿈틀 하던 거가 임계점에 다다라서 거구나, 약간 메탈리카가 네. 사진 찍은 데가.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 노포 재밌다, 도심의 구시가지들 재밌다라는 것들이 꿈틀꿈틀 하다가 그런 약간 새로운 사업가를 들어오고 했던 것들이 임계점을 넘으면서 을지로가 힙지로가 된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또 야 여기 되게 맛있고 싼데 싸다. 일단 노가리 같은 거 기본 하나씩 주고 더 시켜도 1,000원이고 마늘치킨 한 마리 이상 거의 나오는 접시가 17,000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자 이렇게 젊은 애들이 되고, 결정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되다가 사실은
5개 영업이 지금은 불법이잖아요. 자기네 뜰 안엔 정도? 펜스 안에서 정도나 맞아요. 할 수 있는 건데 중구청에서 한 3년쯤 전부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는 상인들이 이렇게 간이 테이블을 밖에 내놓고 약간 불법 영업을 하다가 또 주민 신고가 들어가면 접고 이런 게 반복되다가 아무래도 중구청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했겠죠. 세금도 생각보다 많이 못 걷어들이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그냥 과감하게 여기는 야간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5개 영업을 허용하자. 규제를 그러니- 풀었어요. 그게 규제를 컸던 것 풀었어요. 같습니다. 그게 커요. 아니, 그래서 권혜리 기자 그 기사 댓글에 그게 많았어요. 신고하자. 근데 되게 좀 약간 배가 아프신 분들인지 왜 그렇게 이상하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신고해야지 뭐 이런 댓글이 되게 기사에 많았어요. 그 내용을 썼거든요. 여기는 5개 영업을 허용하고 차 없는 거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썼는데 또 리포트는 약간 다이제스트가 되다 보니까 그 문장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거기를 가게들이 도로 점용료를 얼마씩 내면 그게 한 3년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전에. 네. 그러면 그 밤에는 이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그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쫙 그 간이 테이블 길에 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컸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왜 온다는 느낌이 드냐면 저도 갔다 오니까 이렇게 업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렇게 즐겁게 사람 만들 간 적이 없고 저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락 페스티벌 여름마다 꼭 갔었거든요. 요새는 그런 것도 못 가고 약간 락 페스티벌 갔던 느낌인 거예요. 옥토버 페스트 못 가봤지만 그런 걸 간 것처럼 밤마다 축제 비슷하게 열리니까 거기를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내외를 합쳐서 하긴 하지만 한 500m 정도의 거리에 그러니까 좌석이 8,000개예요. 그게 한 가게는 아닌 거죠. 네, 여러 가게 개의 다 가게죠. 합쳐서 그런 여러 거. 한 20곳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가게들에서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딱 그 500m 구간은 사람이 진짜 막 바글바글. 바글바글. 왜냐하면 8,000석은 다 꽉 찼으니까요. 아니 그거 뭐 저도 안 네. 가본 입장에서 딱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아질 네. 것 같긴 해요. 일단 근데 사람이 되게 8,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앉아 있으면 그래서 업이 됐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그 다들 그들이 다 즐거우니까 그 안에 그 뭐 지선을 앞서가고 했던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만 딱 벗어나면 또 다시. 왜냐면 거기는 원래는 기본적으로 공구상가 골목이잖아요. 원래는 6시까지는 그 공구 가게분들이 일하시는 정말 노동의 터전이에요. 근데 이제 저녁 때 그렇게 변신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가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골목이 좁고 원래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던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을지로 2가 3가 뒤쪽 뒷골목 지역인데 사실 차 못 다니게 해도 별로 불편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구청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못했을 네.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취재를 나가서 제가 뭐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 상인분들한테도 약간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던 게 사실 힙지로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에서 나가긴 했지만 이것만 갖고는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힙지로만큼 빵 터지진 않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오프라인이 살 방법이 있을까? 근데 굉장히 확신을 갖고 거기서 그 뉴트럴 컨셉으로 지금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은 굉장히 확신을 갖고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힙지로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은 맞고 여기만큼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지금도 지점 같은 걸 내기 위해서 서울 시내 곳곳에 시장 조사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보기에는 될 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간 창피했던 게 제가 너무 계속 물어보니까 그 커피 한약방의 그 이사분이 웃으면서 기자님 이런 동네 별로 안 와보셨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녀 보시면 진짜 침체돼 보여도 재미있게 만들면 사실 되는 데들 진짜 서울 시내 더 많이 보인다. 근데 생각해 보면 경리단 길도 그랬고 이태원 옆이긴 했지만 거기도 그 옆에 해방촌도 지금은 완전히 뭐 핫플레이스에서 좀 지나가는 편인데 해방촌에 젊은 사람들 다 가서 술 먹기 시작한 지 사실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여기를 5년 전에 이런 거 별로 없을 때 와서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서울 시내 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더 많이 보이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제는 정말 찾아가는 곳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거를 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진짜 외국 같은 경우도 뭐 루이비통이나 뭐 샤넬이나 막 찾아오는 매장을 만들고 정말 줄 서서 사게 하는 그런 곳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대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찾아가야지만 온라인으로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더 준다는 데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려면 기본적으로 여기 와야 재밌다, 여기 와야 남들과 어울린다, 여기 와야 세련됐다는 느낌을 줘야 되고 그러자면 당연히 자본, 아이디어, 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춘 대기업이 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템을 하면서도 좀 항상 고민이 됐던 게 이러면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가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댓글 중에서 우리 동네 슈퍼는 길가에서 고등어 구워줘 하는 거 봤을 때 기뻤고 이런 식으로 살기를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자영업자들은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힘들다. 이거는 대결이 안 되는 구도다. 특히 미래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물 상권이 나와야 된다. 그 명물 상권에 속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 둘이라도 좀 늘어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을지로가 좀 더 자생적으로 그게 됐듯이 자기들의 아이디어와 본인들의 가격 경쟁력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관 협력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필요한 걸 도와줘야지 가능하다. 근데 약간 힙지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동안 전문가들한테 들었던 그런 얘기에 약간 되게 좋은 얘기인 거예요. 일단 자생적으로 싸고 맛있었고 약간 젊은 사업가들이 그 거리의 독특한 분위기에 미래를 봐서 좀 정착을 했고 그리고 그 중구청에서 5개 영업이랑 차 없는 거리를 허용했고 그러니까 이게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니까 그 힙지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힙지로만큼 할 수 있는 데는 없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가로수길이랑 삼청동이 대표적인데 잘 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엄청 패스트 패션 대기업 프랜차이즈들 들어오고 지금 삼청동이랑 가로수길에서 과거에 한참 뜨던 분위기 읽는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로수길이나 삼청동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냥 세입자도 수십 년, 건물주도 수십 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가 조금 덜한 분위기도 있었던 데다가 재개발이 걸려 있어요. 지금 거의 수십 년째 펜딩되고 있는 재개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또 함부로 대기업들이 여기가 그렇게 요새 젊은 애들한테 인기가 좋아? 그럼 내가 여기 매장 하나 내볼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될 때도 있고 재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또 지난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이 그 낡은 건물들에서 그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장사할 수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에 지금 물어보려고 네. 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아까 좀 전에 가로수길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삼청동 말고 저 용산 쪽에 그러니까 해방촌. 해방촌이나 이쪽 얘기할 때도 보면 오래 못 갔거든요, 사실. 네. 오래 못 갔어요. 오래 못 가로수길 다음에 떴던 성수동 여기도 사실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요. 예전 같지 그게 않죠. 다들 반짝반짝하고 네. 사실 끝났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가? 여기도 또 그런 변주 아닌가라는 안 가본 입장에서 그런 여기는 노포분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면 50대 분들이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인기 있던 가게들이니까요. 여기 길 좀 넓어지고 요 옆에 공원 되는데 그래도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나는 나가야 될 것이다 아마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데요. 그러면 나간다는 거는 세가 올라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세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말했던 좀 젊은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을지로가 뜬다, 힙지로가 뜬다고 하니까 기획부동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걱정이 얘기 들으면서 걱정이 5년 동안 예를 들면 먼저 네. 가서 털을 잡고 네. 거기를 아이디어를 뿜어냈던 네. 그 커피 한약방 네. 이런 같은 곳들이 네. 과연 이렇게 이슈가 되고 나서도 그 월세를 내고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네. 문제가 생기기 맞아요. 시작하는 건데 네. 그렇게 또 들어오고 나면 거기가 또 손을 털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하나도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좀 힘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그것도 있고 또 재개발이 이제 꼭 사실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들어본 단어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을지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과거의 풍경을 유지하는 면이 있는 모습을 가겠다고 서울시청에서 얘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재개발 계획은 굉장히 오래된 건데
올 초에 갑자기 또 꼭 그렇게까지 개발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세우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불확실성이 또 생기니까 거기에는 약간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기존의 어떤 구시가지로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면을 늘리면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뭐 봐야죠 앞으로. 이거 저는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유명해지면 어느 정도는 거기서 약간의 어떤 임대료 상승이나 뭐 대기업에 좀 비집고 들어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거를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게 돈의 논리잖아요. 자본이 여기 이렇게 모인다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간다는데 여기 어느 정도 누군가 찾아오는 걸로 완전 막을 수는 없는데 기존의 분들이 다 쫓겨나 버리고 그 거리가 유명해졌던 그 특유의 향기, 특유의 개성이 다 사라질 정도로까지 없어지는 그거가 싫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네. 그 전제 조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되면 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잖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커피 하나빵 같은 데도 대기업이랑 콜라보를 벌써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몰아내고 자기 건물을 세웠잖아요. 근데 약간 자기들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랑 하더래요. 합니까? 거기는 CJ랑 뭘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CJ랑 그걸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좀 해본 영리한 기업들은 야 여기서 나를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를 알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임대료 올라가고 하는 건 또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같은 데서도 네. 이제 건물주들도 모여가지고 야 너무 올리면 우리가 안 돼. 근데 이미 거기는 사실은 올라만큼 올라 뭐 있는데. 옛날 분위기라는 건 하나도 없는 동네가 돼버렸고 특징이 없는 동네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자본이 들어오면 그 비싼 월세나 그런 뭐 혹독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디서나 검증된,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 특성 없는 그런 데들이,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게 꼭 들어와서 메인 스트리트 들어가자마자 그것들이 자리를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동네를 갈 필요가 없어지는 뭐 이런 이제 악조건들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된 거예요. 사실 압구정은 지금 그 임대료를 내려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상황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또 너무 공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뭐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겠죠. 그 건물주들이 들어올 때는 괜찮다고 자기가 이렇게까지 받아도 되고, 아 그래? 그럼 난 또 사서 또 이만큼 더 올려도 돼?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같이 그렇죠. 폭망을 해버린 그렇죠. 케이스고. 그래서 뭐 홍석천 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뭐 많이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리단끼리 죽었다. 네. 죽어간다. 그래서 건물주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뭐 얼마 전에 경리단끼리 페스티벌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특성이 있는 골목들이 살아난 거는 사람들이 그걸 보러 그 재밌는 걸 찾으러 간 거였는데 어느 순간 돈이 들어오면서 이게 완전히 다 평준화돼 버리고 다 그냥 네. 뻔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인데, 힙지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리단길이 괜찮대 뭐 이런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거긴 또 그렇게 막 죽어간다고 또 난리를 치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또 반복이 돼서 또 그냥 뻔한 곳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재개발이 걸려 있어서 어떻게 뭘 지금 바꾸기가, 그런 임대료라든가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사실 좀 더 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그런 노포나 영세 가게들이 인기가 있어서 좀 유명해진 곳들은 약간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될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없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렇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다른 데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데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한 4개 중에 하나 정도 꼴로 끼기 시작하면 이제 이 거리가 개성 있다는 느낌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고유해서 거기를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 관심을 끌어서 유명해진 곳들은 좀 어떻게 좀 근데 이게 법으로 강제하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규제를 그러니까. 어렵고. 네, 진짜 어려운 지금 방금 문제예요. 얘기 들으면서 저도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최근에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사업하는 분들한테 뭐 얘기를 듣다가 좀 재밌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그렇게 그 막힌 곳들, 생각들이 막혀 있고 이건 이렇게밖에 안 돼, 이 동네는 이 이상 없어라고 하는 걸 꼭 뚫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좀
젊은 사업가들이 예. 뭐 대단히 무슨 네. 자본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리고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네. 뭐 저도 최근에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물론 이제 외국에 큰 기업이 들어온 데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한번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런 공간이 이렇게까지 넓은 거는 필요 없고 작은 공간이 필요한데 아 그걸 주는 데가 없어. 야 그럼 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아예 빌려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공유 오피스 사업 시작한 분들도 있고 뭐 공유 주방도 비슷한 네.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분들은 야 쟤는 뭐 하는 거야? 생각도 못 해본 건데 왜 나한테 층을 빌려가지고 저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가 이렇게 보는데 한 1년, 2년? 애들이 버티네. 이상한 짓 해가지고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건물주들끼리 또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있죠. 다른 데 있는 건물주분한테 야 얘네 재밌는 애들인데 너도 한번 해봐. 오히려 그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 회사를 넓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보니까 그 제가 전에 얼마 전에 왔을 때 다녔던 위쿡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공유 경제의 좋은 점을 되게 보여준 게 뭐냐면 공유 경제 정의가 놀거나 쓰이지 않거나 그렇죠. 버려져 있는 어떤 자원과 서비스와 그런 인력이 재배치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유 경제의 컨셉이잖아요. 그 미국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무슨 대기업의 소유예요. 대기업 그 사모님의 소유인데 이제 비밀이라고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아니 이런 사업을 이 동네를 생각할 때 임대료가 이 동네 시세여가지고는 도저히 이익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물어봤자 했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길 건너는 그렇지만 여기는 사실 정말 서울 안에서도 그 죽어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비밀이라면서 이제 말해줬어요, 임대료를. 저한테 맞춰보라 그랬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생각도 못한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대기업 쪽에서는 좋아한대요. 정말 놀고 있었는데 그럴 수 의미 있어요. 있는 곳이 됐으니까 굳이 뭐 여기서 임대료를 더 많이 올리거나 이럴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네. 분도 재밌는 게 약간 그런 외진데 네. 외진 그래서 뭐 교통도 그냥 그렇고 네. 뒷골목에 있는 뭐 이제 조그만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지하를 세를 주려니까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이렇게 큰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보느라 지하니까. 네. 그래서 꼭 뭘 하면 한 두세 팀이 보러 왔었는데 젊은 사람 두세 팀이 보러 왔는데 그거라는 거예요. 배달 음식 하는 사람들이 배달 음식 하려면 굳이 그렇게 뭐 좋은 데가 필요 없으니까 목 좋은 데가 필요 없으니까 와서 보고는 근데 첫 마디가 그거래요. 근데 또 우리는 이렇게 큰 거는 필요 없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 팀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그리고 또 부동산 하는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럼 이걸 쪼개서 걔들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지하를 5칸에 나눠가지고 5팀을 받는 거죠. 근데 원래는 180이래요, 월세가. 네. 그 지하 월세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월세가 180이었대요. 근데 5개로 쪼개가지고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3배까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불만이 없고 네. 굳이 내가 180에 내고 저 큰 공원을 빌릴 필요가 맞아요. 없고 나는 이 공간 100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괜찮은 물론 자기가 훨씬 많이 벌지만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사실 지금 유통 경제 화두는 진짜 이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데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작년 말부터 계속 쭉 약간 공유 경제라든가 약간 기존의 그 유통 문법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았던 어떤 활로라든가 이런 걸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그게 돼? 라고 했을 다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거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돼라고 물어볼 만한 것들을 한 20, 30대들이 네. 상당히 열심히 네. 쪼고 있더라. 네.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옛날에 뭐 20, 30대가 사업한다 그러면 되게 우리가 거창한 사업만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게 나중에 거창해져서 커질 수도 그럼요. 있는 거죠. 근데 네.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쪼고 있더라. 그게 뭔가 변화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런 점에서도 힙지로도 결국은 그분들의 공을 뭐 우리가 어떤 뭐 표창을 주거나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일단 젊은 사업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저도 정말 경제부 기자로서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 진짜 젊은 사람들 창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힙지로가 또 좋았던 거는 노포들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니까 보면은 거기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나 하시는 거 보면 결국 가게의 기본은 뭐 맛있고 되도록 싸고 되도록 친절하고 오잖아요. 약간 제가 힙지로서 좋았던 거는 솔직히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막 있고 그랬으면 저도 야, 우리 막 그때 여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우리 못 들어간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20대 초반 막 대학생 막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좀 세대가 좀 어우러지고 다들 즐거워하고 젊은 그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나 뭐 결단성 이런 것도 작용을 했지만 그냥 굉장히 정통적으로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잘 된 것도 제가 보잖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걸 동시에 봐서 그날 그렇게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사실 이것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지난주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면 지난주 저희가 방송하는 날 발표가 났었기 때문에 네. 이 모빌리티 네. 한참 문제가 됐던 뭐 카카오 뭐나 혹은 타다 네.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논란이 됐던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 발표가 났는데 네. 이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 힙지로와 닿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을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모빌리티 개편안인데 이게 정확히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안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왜 제목이 이렇게 나왔나를 좀 내용을 뜯어보면 더 좀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타다 같은 유명한 데는 타다죠. 타다 같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 그런 업체들에게도 택시 면허를 내줘서 손님을 태우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택시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묻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까지의 택시 면허라고 말씀하신 택시 면허는 아니고요. 네, 근데 말하자면 그렇죠. 택시 면허인 네. 것처럼 그래서 일단 타다 같은 경우는 앱을 통해서 손님이 예약을 하고 약간 좀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게 있는 그런 플랫폼 택시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거를 제도화한다. 일단 그런 큰 틀의 안이 좀 나온 거고요. 그렇지만 타다 같은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대수 자체는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지금도 이제 택시 면허를 내줌으로써 그 양을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다 같은 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의 양을 말하자면은 좀 조절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사들도 약간 택시기사 같은 자격을 주겠다. 면허를 내므로써.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수익을 내면 이거를 사회 기여금을 조성을 하겠다. 결국 이걸 뭐에 쓰겠다는 얘기냐면은 기존의 택시 면허를 사들이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플랫폼 택시는 뭐 몇 대, 기존의 택시는 몇 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양 조절이 좀 되도록 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나온 아닌데 그 전에도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게 뭐새 나오긴 했었죠. 네. 논의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얘기가 이제 그 전에 나왔겠죠. 그건 저희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 시간에 그때는 권혜리 기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나요? 아무튼 그때 저희가 그 타다하고 이 차량 공유 서비스 얘기를 하면서 이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득을 보는 이득을 보는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는 좀 사전에 좀 새어 나오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궁금했던 게 그럼 렌터카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거기가 조금 기존의 택시 업계랑 좀 첨예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 카풀 같은 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안에 카카오 카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기존의 그 운송법 테두리 안에서 하기 위해서 원래는 자가용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주는 건 안 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합승할 수 있다. 요거를 이용해서 지금 원래 그렇죠. 그 앱이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타다는 원래 렌터카는 차를 빌렸는데 기사가 딸려오면 불법이에요. 근데 11인승이라는 큰 차는 운전을 안 해본 사람이 빌려서 운전을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운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해석해서 나온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원래는 기존의 법에서는 렌터카 사업자가 돈을 받고 역외 운송까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택시 업계에서 그래서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거고요. 이 렌터카 건을 어떻게 할 거냐, 요게 포함될까? 요게 좀 궁금했던 면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이번 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또 논의를 새로 시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절반 정도의 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핵심은 좀 그런 정도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기존의 택시 업계를 개선하는 안 같은 게 많이 포함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산업금 폐지 근데 같은 이제 부분들이나 일단 네. 거기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네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길어지면 사실 이해를 네네.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 전문적인 얘기들이나 그 네네네. 업계 얘기니까.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걸 이제 하자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업계 쪽 계신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네. 물론 택시 업계가 아니라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일단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동안 좀 뭐랄까 진통들이 있었더라고요. 본인들 이런 모빌리티 업계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진통이 있었더라고요. 못 받는다. 이걸 내가 왜 받아야 되냐 도대체. 이러고 야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만큼만 모빌리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수량 제한이 되는 거고 첫 번째는 그러면 돈이 있는 회사만 일단은 또 가능한 거고 이게 결국 혁신이냐 뭘 하자고 이걸 하는 거냐 라는 측이 있었고 반대쪽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다 때려 부수고 택시를 다 없애고 택시하고 정말 맞불 작전을 하면서 과연 그걸 뚫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걸 놓고 굉장히 내부에서 경론이 벌어지다가 지금 이 안쪽으로 타다는 아직도 반대가 좀 강합니다만 타다를 거의 뺀 나머지 업체들은 이쪽으로 많이 왔다 그래요. 점점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제가 특히나 얘기를 좀 많이 한 분은 한 10년째 사실은 이 사업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좀 친구이죠. 근데 이걸 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얘기한 축에 들어가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에서는 이걸 과연 완전 혁신이라는 게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지만 뭐 업계도 있고 관도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 건과 다르게 제도를 만들어요. 혁신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위에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나서서 법을 만들고 자 이런 거는 해줄 수 있다. 얘들한테 해주자라고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면허는 서울시면 서울시, 무슨 구면 무슨 구 거기서 내주는 걸로 한다. 근데 시 하나 구에서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나 제도를 그동안 여러 번 싸워서 여러 가지 정부에 호소하고 국회에 호소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정작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업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봐라. 내가 왜 이걸 해줘야 되냐. 법이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아니 난 그건 모르겠고 당장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주냐라고 해서 못 해준다라고 버티는 그러니까 뭘 위에서 제도를 다 뜯어 고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과연 타다나 이런 카카오 카풀 이런 식의 어떤 액션을 이런 타협 없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 됐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격앙되는 거고 오래 하시면 오래 한 분일수록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간격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업계에서도 불만이 많고 예를 들면 신문이나 언론에서 기사 나오는 것도 이제 이걸로 뭘 하냐라는 기사들이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또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혁신이 아닌 거죠. 1년에 한 1000대 정도 택시 면허 사들여서 1000대씩만 운용 가능하게 하겠다? 사실 그거 가지고 업체가 몇 개고 하겠다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로 되냐? 라는 불만은 저는 가라앉기가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취재를 하고 썼지만 그랬어요. 처음에 이 기여금을 내고 그 돈을 감차하는 데 사용한다라는 취지는 그 방향은 저도 예전부터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감차 대수만큼만 면허를 허용을 하고 그걸 이제 업체한테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기존 택시 제도의 틀은 결국에는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량 관리, 면허를 가지고서 총량을 하겠다는 그 제도 자체는 관리가 되는 거여서 여기서 이 업체들끼리
그 제한된 대수 안에서 가지고 그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더 혁신을 하려는 노력을 발휘하려는 그 유인이 잘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 메인 시장이 서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사실 모빌리티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서울이 중심이고 서울이 택시가 7만 대인데 5만이 개인 택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또 메인 이제 설득 대상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개인 택시 면허를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 업계도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진입을 하는 요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개인 택시 면허를 사주는 건 이런 또 차원에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서민 경제 차원에서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면 1000대면은 한 700억 이상이 되니까 그만큼의 어떤 자본을 시장에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본인들도 아니면 저는 반대로 우리가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기업 젠트리피케이션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 택시 기사분들은요 제 생각에는 영세 자영업자인 거예요. 근데 뭐 IT 기술로 무장을 했든 나이가 젊든지 간에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세력이 자기들은 돈 주고 들어간 시장을 갑자기 어느 날 확 그냥 해버리겠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이 모빌리티 회사들의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왜 다르냐? 택시 면허, 개인 택시 면허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많지만 네. 면허라 함은 정부가 주고 정부가 걷어들이는 게 면허지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면허는 실패한 면허라는 근데 거죠. 기존에 그런 시장이 분명히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타협을 본 거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실패한 거를 그냥 자본들이 들어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지. 정부도 그걸 정리하고 싶었는데 네. 감차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없고 잘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부가 못했던 부분을 일반 자본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그렇게 또 물론 권혜리 기자가 말한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과 어떻게 보면 이상의 싸움인 거예요. 그 부분이 맞지만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또 사실은 대부분이 고령이라 네. 그 부분이 일부 지금 여기 택시산업 개편 방안에 보면은 고령의 기사들분이 모으는 택시들 위주로 감차를 진행을 네. 하겠다라는 방향이 나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부가 하고 네. 싶었던 아이디어를 네.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측면이 있다는 네. 거죠. 이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노후 대책이었거든요. 이제 그렇죠. 나는 아직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택시를 몰면서 이제 버는 데까지 벗고 힘 닿는 데까지 벌다가 그다음에 이제 면허를 팔아서 나머지 이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요 인생 플랜이 짜여져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흔들리면서 이분들은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금 시세가 이만큼이라고 하니까 이만큼 먹고 그냥 더 이상 하지 마세요라고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자본이 받아들이기 정리하는 힘들 수 것이든 있습니다. 뭐하든 어떤 업도 규제나 뭐가 제도가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기술과 전에 없던 서비스여서 우리들은 뭐 아무 비용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 정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논쟁이 벌어졌던 네, 거죠. 네, 업계 네. 내부에서도 네. 그 논쟁이 벌어졌던 거고 새로 들어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새로 들어온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새로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냥 택시를 사들여야 되는 자본이 있는 회사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여기서는 퇴출이다라고 자기들은 여기기 때문에 반대로 싸운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나는 이런 저런 뭐 사업 구상과 사업 모델이 있는데 당장 택시를 뭐 100대를 사들일 돈? 뭐 몇십억? 몇백억? 근데 이게 사실 없으면? 그거는 택시를 몇 대를 사들이냐는 거는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은 어떤 업체는 안 되는 사업도, 거잖아요. 예, 예. 새로 들어온 아주 업체들은 작은 안 되는 업체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카카오나 예. 혹은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 생각을 아니냐. 해보세요. 이게 플랫폼 택시잖아요. 네. 차량 공유잖아요. 이 차량 공유 경제의 기본은 이거 이제 플랫폼의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여러 개들이 중간에 중개를 해주고 그렇죠. 엮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고 니네 차를 몇 대를 다 사업하려면 차를 사야 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미 플랫폼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플랫폼 사업자라고 이름을 붙인 또 다른 택시 회사일 뿐인 거죠. 이게 이 논쟁이에요. 지금 딱딱딱 두 사람이 난 너무 반갑네. 두 사람의 논쟁이 딱 업계의 논쟁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요. 알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둘 다 사실은 존재하는 주장들이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저는 사실은 한승구 기자 말이 의미심장한 게 공유 경제라고 하는 게 택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특히나 모빌리티 사업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놀고 있는 자원을 플랫폼으로 배분을 해주는 게 사실 핵심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택시 사업을 지금 허락을 해준 너네도 그렇죠. 택시해. 네. 그럼 너네도 기존에는- 택시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는 근데 고민이 뭐 정보 방침은 이번에 저는 명확하게 봤다고 봅니다. 이 장관이 당정청에서 그날 발언한 내용도 그렇고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도 보면은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운수사업법을 자꾸 이제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운수사업법 1조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50년대, 60년대 한참 전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그때는 정말 왜 우리 나라시 택시라는 것도 있었고 택시라는 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이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걸 내가 잘 관리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네. 그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게 목적인 법을 들고 와서 그 공공이 택시 사업자나 버스 사업자뿐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공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용자도, 소비자도. 근데 과연 그 법을 들고 와서 이 틀 안에서 공정하게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산 택시 면허만큼만 운용할 수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대를 사고 그것과 상관없이 좀 대수를 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예를 들면 저 네. 방금 말한 그런 안 네. 예를 사실 들면 뭐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네. 좀 달랐죠. 처음에 이 그리고 부분은. 애초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도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탈 수 있는 루트들로 조금 들어와 있었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네가 하는 게 사실 택시랑 무슨 차이가 있냐. 타다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콜택시 부르는 거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어차피 너네 택시가 말이냐. 근데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배차를 하는 거라든가 뭐 그런 플랫폼에서 이렇게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것도 그것도 나름의 기술이고 쌓이면 또 노하우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 또 고려할 측면이 있는데 근데 반대로 그리고 뭐 해외 얘기하는데 우버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처음에 막 들어오다가 너무 기존의 택시 기사들의 몰락이 너무 빨라서 맞았죠. 결국 신규 면허 안 내줬죠. 그리고 우버도 처음에는 사실 그때도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간 것도 있는데 점점 더 우버가 책임이 커지고 그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점점 그 떠맡게 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있고 전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하니까 뭔가 이렇게 분담하는 거 없이 들어온다라는 세상에 그런 사업은 없어요. 아니, 그런 사업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어서 얘기할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그렇게 일정 네. 부분의 권한, 일정 부분에 네. 이미 뭔가 네. 쥐고 있는 사람들만 혁신을 할 수 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꼭 쥔 사람들만 혁신해야 되는 거 저는. 아니 만약에 지금 네. 들어오면서부터 네.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 기존에 지금 그럼 입장료를 내고 지금 이미- 원래는 입장료를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나는 새로 오니까 나는 입장료 없이 들어갈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분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택시와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나와야 같다라고 되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온 거고 물론 택시와 부딪히는 결과를 낳긴 하지만 과연 이게 택시와 본질적으로 같아서 같은 그라운드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야구장에 들어와서 나도 야구를 할 거야라고 하는 거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작점이 그렇게 꼭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미 시장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본을 끌어모은 회사들이 더 어떻게 보면 상황을 공고화할 수 있는 제도가 돼버린 건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에 있는 지금 이 기업들이 외부에서 볼 때나 누가 볼 때도 투자 같은 걸 많이 하실래요 할 때 선뜻 그럴 만한 매력이 있는 뭔가 대단히 5년 뒤 10년 뒤에도 돈을 벌 만한 혹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뭔가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갸웃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2, 3년 전에 3, 4년 전에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던 회사들 중국 한번 사드 한번 확 휩쓸고 들어가니까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데들도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하는 걸 보면 과연 유지 가능한 사업 모델들을 가지고 뭐 아모레퍼시픽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업 모델들이나 그런 혁신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그런 기업들이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존의 틀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 안에 들어와야지만 거기서 해야지만 네가 혼자 왜 쭉정이처럼 밖에 나와가지고 왜 혼자 뭘 한다고 그래? 약간 이런 근데 저는 약간 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뭐 그 공유경제의 그것도 정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제가 거기에 약간 동의가 좀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 말대로 그럴 수 있어요. 네, 아니, 선배 공유경제 말대로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택시 많으니까. 기존 택시랑 뭐가 다르냐는 쪽에 제가 생각이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말하면서 정의가 되는 면도 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는 시장이 좀 아닌 면이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버나 뭐 그랩 같이 기술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도 이미 조금 해외에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버랑 그랩은 좀 별개지만 이건 카카오 T에 더 가깝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거는 점점 이제 플랫폼 경제라는 게 발달하면서 더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초기 진출자가 너무 먹어버리고 그 다음 사람은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플랫폼 경제의 한 굉장히 결정적인 면이다라는 그런 식의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진짜 그런 식의 어떤 전에 없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식의 그런 경쟁이 가능할까? 그냥 기존 파일을 나누게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약간 뭐 그 연장선상에서 저도 모빌리티 시장이 이게 무한정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도로가 한정이 돼 있고 인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무한정 커질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커질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면허 제도를 가지고 관리를 해왔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는 면허 제도 관리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 면허 발급을 했지만 결국에 우리는 밤에 그다음에 뭐 번화가에서는 택시를 못 잡아서 이렇게 날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타다에 열광을 하고 강제 배차하는 서비스에 열광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운영하는 면허 제도라는 것이 적절히 운용되지 못했다. 그리고 과연 이거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정부가 정확히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데에서 약간의 회의가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감찰을 하고 그 안에서 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택시를 이제 배차를 하겠다는 건데, 할당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뭐 무한정 커질 수 없다 한들 이미 정해져 있는 요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 시장의 규모 자체를 이미 그냥 정부가 기존 면허제도 안에 묶어버리는, 그거는 저도 막혀버리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개편안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한 거는 면허를 좀 사들이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면허 사들인 만큼만 운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이건 답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어요. 근데 모빌리티에 대해서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한마디만 드리자면 현재 상태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빌리티를 보고 저거는 그냥 저게 뭐야? 기존 콜택시 부르는 거랑 뭐가 달라? 저기서 뭐가 확장성이 있어? 다른 거랑 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그냥 딱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이상 그 이후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또 하는 게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면서 네. 동시에 그 배달 로봇도 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차 안에 배달 로봇이 들어있다가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라는 핵심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차를 과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이용을 하느냐. 내가 차를 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차를 세워놓는데 그냥 급급하지 이거를 뭐 몰고 출퇴근 정도 이후에는 차를 안 쓴단 말이에요. 거의 하루에 한 90% 이상은 차를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안 쓰는 차를 왜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반대로 그 90%를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게 공유경제고, 자동차의 공유경제고, 모빌리티 개념이고, 그게 5년 뒤, 10년 뒤, 물론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다들 머리를 쓰고 가고 있는 거니까, 10년 뒤, 15년 뒤에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그런 뭐 여러 가지 그걸로 활용할 수 있는, 그 90%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바탕이 마련이 된다면,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빌리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빌리티로 진화를 하는 건데, 자, 2단계부터 모빌리티가 뭐야? 그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는 어떻게 가겠어요? 싹이라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고 해외에서 우버나 그랩도 결국은 그렇게 확장을 하는 어떤 그 단계로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 전에 선배답을 얘기했지만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나면 이 모든 논쟁이 다 쓸모없어진 날도 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엔 동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 사업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또 그거랑 같은 건지가 저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예를 다른 것 들면 같아요. 예. 지금 하고 왜냐면 있는 예를 들면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작년 GDP가 결국 3만 불 넘은 걸로 나왔죠. 더 올라간 걸로 나왔어요. 저기 확정치가 나왔을 때. 그러면서 공유 경제 파트가 생겼어요.
GDP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전에 없었던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커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어디까지를 공유 경제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유럽이랑 그 일본이랑 미국에서 먼저 조금 그 정의를 내렸던 그런 쪽을 이제 준용해서 사실 한국은행에서 잡았거든요. 공유 경제에 타다 같은 서비스 안 넣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예. 그 부분도 예. 그러니까 그게 누가 나누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쵸, 그렇긴 야 이거는 한데. 공유 경제 아니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공유 경제를 도대체 누가 논란이긴 한데 나눠서 그렇게 논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타다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 운송 사업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꼭 그런 정의를 내린 게 맞다는 건 아닌데 비슷한 개념으로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타다는 저는 예. 저는 타다를 옹호하거나 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네. 타다는 딴 걸 못하게 하니까 지금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나마 법에 있는 빈 틈이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로 들어간 거지. 만약에 이게 열려 있었으면 타다가 왜 그 비좁은 틈으로 들어갔겠냐고요. 그러면 근데 좋죠. 자꾸 네. 공유 경제라는 거를 야 내가 볼 때는 공유 경제가 여기까지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니까 왜 너네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라든가 그런 규정을 누가 지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생각의 폭을 좁히는 거라니까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고 문제가 생기는 걸 걷어가는 방식으로 하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뭔가 이렇게 해보려면 야 그건 아니야. 그거 지금하고 뭐가 달라 임마. 아니 저는 조금 좀 생각 다르게 카카오 카카오 카풀 있잖아요. 카카오 카풀도 지금 약간 정확히는 제대로 정리 안 되고 약간 pending된 느낌인데 카카오 카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카오가 그 중개 그 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출퇴근하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이 좀 큰 거잖아요. 근데 뭐 타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돈을 버는 사람의 얼굴이 있는 사업. 아니 카카오 카풀도 예. 법에 예. 그 운수사업법에 네네. 자 출퇴근 시간이 맞아요. 가능하다와 맞아요. 승합차는 가능하다 이 네.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맞아요. 약간의 그 빈틈을 노려서 들어갔던 들어갔죠. 거죠. 아니 네. 열려 있다면 왜 그쪽으로 가겠냐고요. 타다가 돈이 되냐고요. 타다 돈 안 돼요. 사업자가 타다에서 돈을 법니까? 못 벌어요. 아니 근데 이제 큰 돈은 벌지 않지만 그걸로 보통 사람들이 조금씩 타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자예요. 예. 모빌리티에서 적자고. 흑자가 나는 경우가 지금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타다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왜 택시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그걸 안 했겠어요 처음부터. 당장 누가 답이라고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권혜리 기자 말도 저는 상당히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권혜리 기자 말이 맞죠. 현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생업이 걸려 있는 데서 당연히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그러세요 혁신이니까 하셔야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좀 논쟁, 자 이게 됐어, 자 정리됐으니까 이대로 해.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니 저도 아까 한번 말하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그 한정 기자가 지금 야간에 불균형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생각은 저도 최근에 못 하고 있었어요. 밤에 차를 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요새. 요새 이게 많이 줄었죠. 네. 밤에 술 마시고 차 타는 아까 일이. 선배 말대로 공공복지 측면에서 그렇죠. 진짜 지금도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넘치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데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필요가 있는 데서 출발을 했으니까. 업계에서는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 개인 택시를 1000대씩이나 이렇게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 기사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버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겠죠.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잘 그렇겠죠. 아는 거고 잘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드라이버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다. 좋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네, 네. 아니 그렇게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1000대, 1년에 1000대. 네. 사실은 참 어렵죠. 그리고 이 새로 들어오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 들어오려고 했던 업체들이 예를 들면 큰 자본과 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고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저도 그거는 반대를 그러니까 1000대 사면 1000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개편반이 나왔고 이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진 기여금으로 겁니다.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타다는 사실 이게 그 발표 전날까지도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그 렌터카? 플랫폼 운송 사업자라는 요걸 할 때 네. 이제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가 택시업계가 반발이 워낙에 거해서 택시 쪽에서 거의 뭐 막판에 찍었죠 빠졌다고 지금. 합니다. 그리고 그 이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택시 쪽 그 입장도 나왔는데 우리가 뭐 면허를 사드리는 거는 그 방침은 알겠는데
타다에는 뭐 타다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뭐 우리는 단 한 장이면 얻어 팔 생각이 없고 타다는 거기랑 완전히 지금 감정의 쳐들었어요. 골이 그런 감정의 골이 상황입니다. 좀 네. 깊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렌터카 얘기도 했지만 해결하지 않은 부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적어도 저거들은 논란이 될 거고 반대로 또 이제 저게 지금 우리나라 공유 경제에서 한번 충돌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거에 시작이기 때문에 저게 또 많이 이제 원용이 되고 다른 혹시 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저게 다시 이제 나와서 옛날에 이랬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저게 과연 잘한 거냐? 저걸로 해결이 된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런 부분, 뭐 충돌하고 있는 산업을 보호하고 거기에 뭔가 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겠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한 경쟁력 부분, 기업의 경쟁력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창의력을 북돋아서 기업들이 좀 더 혁신적으로 활동하게 우리가 촉진시켰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 합의는 그냥 아마 보도를 그냥 타다가 나오고 뭐 택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싸워? 그냥 나하고 별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세 가지 지점을 놓고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우리 경제가 얼마나 더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저는 맞닿아 있는 합의였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는. 저게 과연 그래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또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개선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 어느 산업이든 간에 혁신이 일어나면 반드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당신은 시대에 뒤처졌으니까 아웃이라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요즘에. 그러니까 이분들 예를 들면 아까 대부분이 고령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노인들의 뭐 재취업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노인들의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여생을 잘 보내실 수 있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의 안전망들이 계속해서 갖춰져야 왜냐면 우리가 택시 기사만 상대로 택시 업계만 이 논의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갖춰지는 와중에 이제 논의가 이루어져야 저는 이런 문제가 솔직히 더 이렇게 생기지 새로운 물결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깎이는 것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당연한 근데 이제 당연하죠. 근데 네. 뭐 그분들 그냥 내버려둘 수는 그러니까, 택시 그러니까 운전하시던 분들한테 갑자기 뭐 네. IT 회사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깎이는 부분이 있는 건 당연한데 절충도 필요하다 사회로서는. 근데 이게 이 안이 정말 그 뭐 김 선배가 말하는 활력을 유지하는 정도의 절충 아니었느냐 아니냐는 이제부터 조금 네, 그 저는 네. 추적해서 네. 저거는 데이터를 정부가 저는 책임지고 정부가 합의를 이끌어냈고 뭐 어쨌든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대한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라든가 계속 나 끝났어 이제 내가 성공했어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계속 권혜리 기자와 저와 뭐 한송 기자가 얘기했던 약간 그런 의견 차이들 얘기도 나올 테니까 또 다른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할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보도를 저는 좀 그런 게 불만이에요. 자꾸 저런 게 있으면 택시 막 타다 막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요. 택시 입장은 뭐고 타다 어쩌라고. 입장은 뭐고 이렇게. 택시하고 타다고 싸워서 어쩌라고 나보고 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게 만들거든요. 너무 좁게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조금 펼쳐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동참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선택을 하고 결정은 하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저는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네, 저도 좀 부족해 보여요. 이제는 뭐 정해졌으니 이제 가야 돼요. 반대로 네. 저 논의를 갑자기 제가 약간 태도를 바꾸어서 말씀드리자면 저 정도 논의 끌어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네, 아니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산업부 그러니까 저 국토교통부 관련 차관을 저거 안 하시던 분을 갑자기 끌고 왔잖아요. 이쪽과 관계 없는 분을 전혀 엉뚱한 분을 끌고 와서 앉혀놓고 이제 차관한테 이걸 하라 그랬는데 그 차관분이 나름 굉장히 이
오히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굉장히 조합을 하려고 노력해서 저안을 내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이 평가는 나중에 보는 네. 입장에서는 아쉬워요,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걸 만드신 분들 입장은 정말 그렇죠. 쥐어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저것도 그렇게 이해 당사자들끼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아니, 그래서 저는 선배가 말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좀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면이 있게 나왔는데 이게 이 어려운 거를 그때 그 사람이 했으니까 됐어 하고 몇 년 지나면 그럼요. 상황은 또 달라져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개선을 할 수 있을 때 계속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왜냐면 이 판도 엄청 또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사이에도. 당장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지금 바깥에서는 더 큰 태풍과 폭풍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합의했으니까 야 이거 우리끼리 잘 지켜서 그냥 이대로 가면 돼가 아니라 밖에서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 뭐 그게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나. 네. 우리끼리 한참 한 20분 떠들고 나니까 배가 고플라 그러네. 자 여러분도 제가 날짜를 안 정했는데 힙지로에서 한번 뵙기를. 왜? 아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오셨던 분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8,000명 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랑 인터뷰한 그 대학생 친구도 선배 저쪽에서 그 학교 때 알았던 고등학교 때 선배를 만나고 저쪽에서도 너 여기 이러면서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8,000명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